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재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김영현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서양 과학 문명의 근저를 이루는 마술 사상이 인류 시원 문화인 신교에서 유래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서양에서 말하는 마술, 즉 매직은 조로아스트교의 제사장 계급이었던 마귀들이 행했던 기적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술 사상과 동양의 도술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건 서양의 마술이 동양의 도술과 뿌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매직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마고스라는 존재를 언급하거든요. 마고스는 메디아 왕국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오리를 주관하던 페르시아계 제사장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수학과 과학을 관장했다고 해요. 이 마고스는 라틴어로 넘어와서 마구스로 되는데 복수형이 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가 바로 이 마기죠. 별을 보는 사람들 또는 점성술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마기는 점차 사람의 영역을 넘는 지혜나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좀 부여되었는데, 자석을 뜻하는 마그넷, 그리고 마그네슘의 어원도 마기가 기적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네. 조로아스트교의 제사장들이었군요. 네, 그래서 당시 서구 문명을 이끌던 이 그리스 로마인들은 마기들이 행하는 이 점성술, 그리고 마법들을 마구스라는 단어로 기억을 했어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동물로 변신하는 마법사들을 애니마구스라고 부르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애니멀 마구스에서 온 건데, 여기 그리스어 마고스에 기술을 뜻하는 테크네가 합쳐져서 MIGIKE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라틴어로 유입이 돼서 MIGIC가 되고요. 점성술 또는 마법을 뜻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즉 마법을 뜻하는 매직의 어원은 당시 마귀들이 행한 기적이나 마술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교 샤머니즘과 하늘의 별을 통해서 뜻을 파악했던 이 고대인들의 생활 양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학의 원뿌리인 마술 사상이 신교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상제님께서는 후천에는 도술 정보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라.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니라고 하셨죠. 앞으로 열리는 후천 문명의 토대가 되는 과학 문명이 도술 조화 사상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요. 네. 르네상스를 일으킨 발명품, 동방에서 전수된 종이, 그리고 화약, 나침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침반이 항해용 나침반으로 사용되면서 이전에 서양인들이 생각했던 지구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전에 서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론은 천동설이었죠? 네, 그렇죠. 과학책을 보시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천동설이 발전된 과정과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에 에우독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우독소스는 이집트에서 천문학과 수학을 공부했고 현재 이 터키의 서북부 해안에 천문 관측소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천문학과 수학에 대한 저술과 교육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에우독소스는 1년이 365일보다 약 6시간 정도 길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그리스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독자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이집트의 발견을 전해 들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는 고대 바빌로니안들이 복잡한 주기 현상을 이 다수의 단순 주기적 운동으로 설명했던 것을 발전시켜서 각 천구는 각각의 주기를 갖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운동하는 동심천구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바빌로니아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군요. 네, 이것을 그리스 과학으로 집대성하고 중세과학까지 큰 영향을 미친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걸 보완합니다. 천체를 외관상 회전 주기에 따라서 지구, 달, 태양, 금성,
그리고 수성, 화성, 목성, 이 토성 순으로 딱 배열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천구는 기하학적인 구성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물체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지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천체는 지구의 원소가 아닌 이 제5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발전시킨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물체는 이 4원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다른 이 제5원소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른바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제5원소의 제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서 나온 거군요. 그런데 에테르가 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테르는 완전한 원소를 말하는데요. 에테르로부터 만들어지는 천체는 이 자연 운동처럼 이제 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원운동을 계속하고 우리가 아는 지상의 어떤 물체보다도 신적인 동시에 선험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논리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상의 논의가 지구의 부동성 그리고 천동설에 대한 이 자연학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운동의 궁극적인 기원, 최초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부동의 동자, 즉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운동의 궁극적인 원리로서 영원한 최고선인 신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운동의 제1원인은 항성천구인 제1천을 움직이고 다시 이 1천에 의해서 행성과 태양, 달이 차례로 움직이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상에 사계절이 생기고 대기 순환 이런 것들 기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었죠.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은 거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에 이제 제국을 건설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실시하고 또 소아시아, 이집트까지 다시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그리스 과학이 이들 세계로 다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서력전 332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 과학이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지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원정에 항상 공학자, 지리학자, 이런 측량 기사들을 동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복지에 지도를 만들고 자원을 기록하고 이런 기록들은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서력전 323년쯤 죽거든요. 그의 장군들이 수세대 이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혈투를 벌이면서 그리스가 분열이 되는데, 그때 이집트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자 알렉산더 대왕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수학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를 접수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라이시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에 무세이온이라는 걸 세워요. 거기에 약 100명의 학자들 두고 연구와 교육을 담당케 했는데, 무세이온에는 무려 약 5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 동식물원, 천문관측소, 해부실 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물관의 영어 표현이 뮤지엄이 바로 이 무세이온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박물관이라는 말처럼 무세이온은 당시에 중동과 유럽의 문명의 보고였네요. 네, 그렇죠. 이 무세이온의 학자들은 봉급받으면서 연구에만 전념을 했거든요. 오늘날 과학책에도 등장하는 이 지리학자 에라토스테네스, 그리고 수학자 유클리드 아시죠? 예,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유명한 아폴로니우스, 아르키메데스, 모두 이곳에서 배출을 한 사람들입니다. 수학,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분야에서 그리스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이 그때 쏟아졌다고 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시대에 가장 또 주목할 만하고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천문학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가 이제 정밀한 천문 관측 기록, 히파르코스라는 곳에서 정밀한 천문 관측 기록을 얻고, 또 이보단 정밀하지 않지만 자신이 얻은 24년간의 천체 관측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현재 알려진 프톨레마이오스 천문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 알고 있는 천동설의 바로 그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바뀌는 데는 자석의 역할이 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계는 14세기가 지나서 덴마크의 티코 브라헤가 보다 정밀하게 관측한 값을 제시할 때까지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16세기 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기 나침판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지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변하게 되죠. 나침판은 북극에 가면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선원들이 발견한 거죠. 근데 이 경험은 자석을 끌어당기는 거는 하늘이 아니라 지구상의 한 점이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력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인 동시에 지구에 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또 지구 자체가 사실 자석이다라는 길버트의 발견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극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약 2000년이 지난 16세기 말에 이 영국인 길버트가 지구가 자석임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길버트는 지구를 영혼을 가진 자석이자 활동적인 물체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이 점은 사실 지금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 당시에만 해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자연학적인 근거가 되었거든요. 이 길버트의 영향을 받아서 천체들 사이의 중력을 구상한 인물이 바로 케플러였던 거죠. 아, 케플러.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과학사 정말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신비를 알게 되는 데는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데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우주에 대한 인식을 바꾼 이제 지구 자체가 자석이라는 발견은 이제 항해용 나침판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침판의 활용을 화약, 인쇄술과 함께 유럽의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분기점을 꽂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유럽사에서 세계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잖아요. 이런 대항해 시대와 함께 서적 중심의 지식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지식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특히 지구와 자석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세계적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때부터 인류가 어머니 땅의 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격작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원격작용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가 중간에 매질을 거치지 않고 어떤 힘을 주고받는 현상을 말하죠. 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대표적인 걸로 만류인력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 멀리 떨어진 천체가 지상의 물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은 원래 점성술에 속했는데 이 대우주와 소우주의 대응이라는 이 르네상스의 마술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대우주와 소우주의 종, 그 관계라는 단적으로 말해서 원격 작용이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자연계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작용하고 인간은 관찰을 통해서 자연계의 힘을 알 수 있다는 마술 사상이 케플러와 뉴턴으로 하여금 근대 물리학의 열쇠가 되는 관념인 만류인력을 발견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길버트는 지구 전체가 자석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바로 여기서 케플러는 천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이 결정적 관념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길버트는 태양 자체가 우주의 작용자이자 구동자라고 했거든요. 즉 태양을 모든 행성의 운동을 조절하는 중심적 작용자로 보았던 건데 이것은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관념이 성립하는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길버트의 철학을 가장 먼저 이와 같이 해석해서 중력을 자력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케플러였습니다. 케플러는 영, 애니마라는 단어를 힘이라는 말로 바꾸면 천계의 물리학의 근본 원리가 얻어진다고 했었죠. 케플러와 뉴턴이 근대 과학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지구가 자석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길버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군요. 네.
그런데 케플러를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케플러는 점성술에도 관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근대과학의 바탕을 내는 주요 인물 케플러가 점성술에 관계했을까요? 그 당시 점성술에 대한 이해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0년에 나온 유클리드 원론은 유명하잖아요. 이 유클리드 원론은 영어로 나온 최초의 고대 과학서인데 이 유클리드 원문의 그 서문, 수학적 서문을 쓴 사람이 존 디라는 인물이에요. 이 존 디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영국이 배출한 여러 분야에 두루 박식한 인물로 존 디의 연구자는 르네상스 시기에 영국이 과학적, 철학적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수학적 서문, 존 디가 쓴 서문이 끼친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존 디가 과학혁명 시대에 앞서 이 영국에서 과학 계몽 운동을 주도한 제1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존 디는 한편으로는 헤르메스주의와 아그리파의 큰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마술 사상의 신봉자이기도 했거든요. 존 디의 수학적 서문에 따르면 천문학이란 천체 운동의 물리적 원인은 묻지 않는 기술 천문학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점성술은 오히려 항성과 행성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빛과 그 비밀스러운 영향력이 원소와 원소로 구성된 물체에 미치는 작용과 그 효과를 논증하는 수학적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천계의 물리학은 오늘날 말하는 이 천문학, 천계의 물리학은 오히려 점성술에 더 가까웠던 거죠. 당시 이해로는. 그런 의미에서 중력이라는 개념의 기원 중 하나가 바로 점성술적 자연관에 있었다는 겁니다. 점성술에서의 비밀스러운 영향력이나 마술에서 말하는 숨겨진 힘이 수학적 관계식으로 물리학적인 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런 토대 위에서 기하학으로서의 천문학과 힘을 과제로 삼는 점성술 양자가 오늘날 천문학으로 통합된 거거든요. 이거를 뉴턴이 올바른 운동 법칙에 입각해서 전개함으로써 근대 물리학이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바로 점성술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중력이라는 개념 그리고 근대과학의 그 바탕에 점성술이 있었다. 네. 원격 작용을 설명할 수 없었던 기계론에서 이 중력은 최대의 수수께끼이자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이 자력이나 천체들 사이의 중력은 소박한 기계론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겨운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뉴턴은 기계론이 해체하려고 했던 마술을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만유인력 이론과 이 세 개의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 중력의 도입이야말로 사실 근대 물리와 나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력과 같은 영혼적인 또는 마술적인 원격력을 부정하고 또 마술을 해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계론은 중력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실패한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뉴턴은 정밀한 측정에 근거한 중력을 엄밀한 수학적 법칙에 따르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마술적인 원격력을 합리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세기 기계론자들은 이 뉴턴의 만유인력을 비과학적이다, 마술적이다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당시에 원격 적용을 인정한 쪽은 오히려 헤르메스주의적인 마술 사상과 점성술을 신용했던 그들이었고요. 결국 이 원격 작용이라는 수수께끼는 뉴턴이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론으로 정립함으로써 근대 물리학을 형성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관한 경험과 실천적인 움직임을 설명한 논리를 제공한 것은 이렇게 점성술, 연금술, 나아가 마술 사상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하면 물활론적 또는 마술적인 이 자연관에서 태어나고 기계론에서는 부정했던 원격력의 개념이 수학적 관계식을 통해서 법칙으로 확정됨으로써 자연학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힘의 개념을 자연학의 중심에 둔 거는 당연히 물활론의 영향에 남아있었던 길버트, 케플러였던 거고 기계론자이면서 이 자기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훅 그리고 연금술과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뉴턴이 최종적으로 중력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 책의 저자가 과학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재의 자력과 중력의 발견이라고 했는지 처음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뽑으라고 하면 보통 그 2인 중에 꼭 꼽히는 사람이 뉴턴이거든요. 근데 뉴턴 자신은 참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경제학자 케인스는 뉴턴에 대해서 그는 최후의 마술사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천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원격력으로서의 중력이라는 이 불가사의한 작용을 받아들인 게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뉴턴은 만유인력에 근거해서 이 세계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술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원래 프린키피아 지피를 포함해서 뉴턴이 이 역학 연구에 몰입한 기간은 한 3년여라고 해요. 근데 그 10배 가까운 시간을 연금술 연구에 몰두를 했다고 해요. 뉴턴이 남긴 연금술에 관한 이 방대한 원고를 분석한 돕스 또는 웨스풀 같은 사람은 뉴턴의 힘 개념의 기원은 연금술의 능동적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뉴턴은 입자는 어떤 능동적인 원리,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든가 발효라든가 물질들의 결합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동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뉴턴에게는 어떤 물질의 수동성과 힘의 능동성을 어떻게 타협을 시킬까 하는 게 이제 평생의 과제였고,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은 에테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금술에 대한 그의 노력도 그러한 이제 모색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의 원인에 대해서 뉴턴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해답은 기계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제1원인은 비물체적이며 생명 혹은 지성을 가진 편재하는 존재자. 이거 바꿔 말하면 신이죠. 네, 사물의 현상으로부터 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자연 철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프린키피아 제2판 일반적 주의에서 실제로 뉴턴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뉴턴은 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자연 철학의 신학적 원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완전해진다고 실제로 보았던 거죠. 수학적 관계식으로 표현된 이 만유인력이라는 관념은 근대 물리학과 근대 우주를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을 당연히 아실 겁니다. 뉴턴이 연금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심취했었고 또 만유인력의 발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재밌는 사실인데요.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에는 연금술사 뉴턴에 대한 과학사학자의 최신 주장이 담겨 있는데, 뉴턴이 연금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어느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는지는 최근에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뉴턴은 연금술에 대해 65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 한 화학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은 바로 연금술이었다는 거죠. 뉴턴은 중력뿐만 아니라 광학에도 사실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흰색빛이 여러 색깔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잖아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과학사학자 윌리엄 뉴먼 교수는 바로 이 점을 발견하는데 연금술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기술 이전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화학, 연금술에서 물리학으로 기술이 이전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연금술을 연구한 무수한 사람들의 실험과 노력으로 근대 화학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는 것을 아실 텐데, 물리학자 또는 수학자로 불리는 뉴턴이 오히려 물리학이나 수학보다 연금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이런 의미에서 연금술사 뉴턴을 화학의 아버지로 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연금술을 행했던 분들이 도교의 도사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뉴턴은 과학자 이전에 서양의 도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전체 내용을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의 탄생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간 밝혀주지 않았던 이 과학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신비한 힘의 전형이었던 자력이 미친 영향과 오늘날 실험과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적 방법 근간에는 마술 사상이 존재했고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상의 바탕에서 과학이 탄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과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과학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사실 생각해 보신다면 좋겠어요. 과학이 마술, 더 나아가 신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에 대해서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신도 세계 또는 영의 세계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쉽게 말해 미신으로 치부하는 편파적인 태도가 오히려 과학의 발전을 제한하고 저지한다는 것을 기계론과 유기체론 간의 대립에서 좀 느끼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와 물질론적인 이해가 가지는 한계는 또 분명하거든요. 과학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마술, 그리고 마술사들의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사실 과학의 기원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 1604년에 이탈리아 철학자 캄파넬라가 옥중에서 완성한 사물의 감각과 마술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술은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마술적인 소행이라고 불리지만 일단 이게 알게 되면 흔해 빠진 과학이라고 여기게 된다. 화약이나 인쇄술의 발명, 또 옛날에는 마술적인 것이었다. 자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과학의 뿌리가 보여주는 인간 지성의 근원은 마술, 더 나아가 동방에서 전해진 우주 광명 시대의 신교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를 배워도 그 역사부터 차근히 알아야 뿌리에 담긴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중도적이고 폭넓은 이해,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 올바로 알 때 우리나라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라고 하셨는데요. 서양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이 합치될 때, 하나가 될 때 후천 조화 성경 문화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날 과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는 게 바로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규명하는 일이에요. 별이나 이렇게 은하를 만드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암흑물질이거든요. 우주 구조의 씨앗이라고 생각되는 이 암흑물질의 정체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기원을 아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암흑에너지를 아는 것은 우주의 미래를 아는 바탕이자 열쇠가 되는데, 라인 위버라는 물리학자는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의 우주론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은 그 당시 수치로 우주의 75%가 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 이제 동양의 가르침이 다시금 중요해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 동방 신교 시대부터 체험해온 우리 원형 문화와 깨달음을 과학에서 밝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교 광명 시대의 체험,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생문화연구소 김영년 연구위원님과 함께 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학의 탄생에 동양의 신교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마술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덕분에 과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과학은 자연의 신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인식해 왔는데요. 현대 문명을 낳은 서양 과학이 탄생하기까지 자연을 유기적인 생명체로 바라본 마술 사상이 있었다는 데에서 서양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 과학 탄생의 이면에 숨겨진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 1000년 인류 지성사의 공백을 메꾼 책 과학의 탄생을 권해드립니다.